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기는 했는데 형식이나 시간이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 대통령실은 양자 회담이 합의됐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48초 아주 짧은 환담이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축소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예고했던 형식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윤 대통령,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우리 전기차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진지한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이 한미 정상 간의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 대화를 나눈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된 건 48초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종료된 뒤에 기다렸다가 다가가 대화를 나눈 건데요.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금융 안정화 협력 그리고 확장 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 출국 전에는 한미 정상 회담을 자신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챙기기 위해서 이 런던 조문위에 이곳 뉴욕이 아니라 일단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유엔 총회에서의 외교 일정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추가하면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석은 취소됐고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은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 환담이 48초가 다가 아니고 런던과 뉴욕에서의 리셉션까지 두 차례 더 환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갑자기 어그러지면서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 NSC는 플랜 B로 48초 환담을 마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개최 직전까지 장소는 물론 시간까지 철통 보안에 붙여졌던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거죠. 30분간 약식 회담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뉴욕 현지에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의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일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23분부터 30분간 만났습니다. 약식이긴 하지만 양국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한일 정상은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관계 개선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간 회담 전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이 민간 재원을 조성해 배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가 약식 회담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연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혀 약식 회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도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만남 전부터 느껴졌던 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일 간의 온도차는 만남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은 만남을 두고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일본은 비공식적인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조심조심하는 일본의 분위기는 김윤수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약식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한 데 반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은 비공식 대화임을 강조한 건데 이미 예견됐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보수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 한국과 거리감을 두겠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やはり支持率が低下している岸田政権としては何の成果もなく会うということにちょっと抵抗感があると。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더 말을 많이 했다며 한국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처음 올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민간 기금 활용안 등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구체적 해법을 일본 측에 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먼저 해법을 가져오라는 식의 맞대응을 자제하며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韓国では略式会談と呼称しているものと承知しており、意味することは異なるわけではないと。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꽉 막힌 한일 관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회담장에서 나오다가 비속어를 써서 논란입니다. 그 비속어의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한국 국회인지 해석도 분분한데요. 윤 대통령 어쨌든 내일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쓰며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한 막말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라도 나서서 빨리 즉각적인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비속어의 대상도 미 의회가 아니라며 야당인 민주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이즈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 3년간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60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액수도 적은데 민주당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면 본인이 민망해진다는 취지였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이르면 내일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와 함께 순방길 윤 대통령 발언 논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비속어 논란이 종일 거셌는데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이 논란이 된 발언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그래서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서 녹취에서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이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미 의회를 향해 욕설을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비워놓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속어의 대상이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야당인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자,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자, 발언 맥락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맥락도 사실 양쪽의 설명이 좀 다른데요. 이날 참석했던 행사가 질병 관련 이 해외 기구에 국가별로 각자 기금 투자 규모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1억 불의 기금을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한 발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60억 불 공약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 이런 취지로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건 이제 비속어는 쓴 건데요. 비속어를 실제로 대통령이 씁니까? 뭐 주변에 좀 물어보면 사실 뭐 사적으로 편한 자리에서는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 발언이 나온 장소 또 그 상황이 문제겠죠. 바로 코앞에서 카메라 기자가 버젓이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비속어 사용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준비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요. 네. 한일 회담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생각은 했지만 한미 회담은 모두가 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48조 환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 사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앵커도 아시겠지만 이 브리핑의 순방의 취지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의 표현 그야말로 명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발언 말고도요. 미국, 일본과는 일찌감치 양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양자회담이 유엔 총회 연설 이외에는 가장 핵심적인 정상 외교의 일정이다. 이런 발언들도 같은 날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이처럼 48조 만날 거라고는 대통령실도 전혀 생각을 못했겠네요. 일단 이 48조 환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한 번, 또 오늘 논란의 발언이 나왔던 행사장에서 또 한 번,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이 리셉션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무엇보다 이 양 정상이 논의해야 할 주요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은 이미 양국 실무진이 다 진행한 상태였다며 이 만남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당은 뭐 빈손 외교, 굴종 외교라고 하던데요. 네. 그건 맞는 겁니까? 뭐 사실 굴종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통상적인 회담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48초간 대화를 나눈 행사, 원래 윤 대통령 일정에 없었지만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48초 환담 외의 행사 종료 뒤 이 제대로 된 만남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현지 취재진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결국 보셨던 환담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애초에 만들고 싶었던 한미 두 정상 간의 만남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형식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한일 회담도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네. 회담 명칭도 양쪽이 서로 다르고요. 네. 그리고 회담 정상회담인데 영상도 제대로 없고요. 네. 기자도 안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극비처럼 정말 진행한 회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미보다는 한일 회담이었습니다. 만남은 성사됐지만 한국 취재진들에겐 사전 공지도 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영상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이 사진, 보시는 사진이 전부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일본 측과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 중인 행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일부 일본 언론에게만 공개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뒷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개운치는 않네요.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푸틴을 위해 죽을 수는 없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자 러시아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항공권이 동이 났고 주요 도시에서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도심 한복판에 전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찰은 시민들과 대치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30만 명 동원령을 선포한 어제만 주요 도시 38곳에서 동시다발 반대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경찰은 1,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от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Я жизнь ребенка своего не отдам. Нет, войне!
нет. 러시아의 반전단체는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러시아 탈출 방법이나 팔 부러뜨리는 법 등 온라인에서 검색 횟수가 폭증했고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등 모스크바에서 비자 없이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은 줄줄이 매진됐습니다. 티켓 가격도 평소보다 최대 5배 치솟았습니다. I speak with you and I'm afraid because my government and police can see it and I will have problem in my country. Please, somebody stop Putin. 러시아 당국은 채무상환 유예로 동원 대상자들을 달랬지만 핀란드 등으로 육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러시아 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선 동원을 회피하기 위한 뇌물이 급격하게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유럽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교황도 미친 짓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고 영국도 국방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 발동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서방국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백악관은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등에서 합병을 묻는 투표가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핵카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러시아가 추가로 경제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He wants to start sham referenda on Ukrainian sovereign soil. So I think this calls for sanctions from our part again.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친 짓이라고 규탄했습니다. Mi ha raccontato il dolore di questo popolo, le salvagità, le mostruosità, i cadaveri torturati che trovano.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GDP의 3%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전체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빅스텝을 해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달러당 우리 환율은 1,400원을 뚫었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20일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0.63%, 0.46% 떨어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일부 주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상단이 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에 연 4.4%, 내년 말엔 연 4.6%로 예상되는 상황. 한미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역전됐는데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환율이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고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최근 한 달 사이 많이 바뀌어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내 수입 대금의 80%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투자를 더 하든 아니면은
캐피탈을 레이즈를 하는 뭐 새로운 방법을 찾던 뭔가 조건이 픽스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환율 방어를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올해 1월 환율 달러당 1,100원대였습니다. 9개월 만에 1,400원대로 치솟은 거죠. 국내에서 돈을 보내줘야 하는 이 자식 유학 보낸 부모들은 날벼락 수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작년이랑 올해만 따지면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갔다가 1,300원 넘어가고 1,400원대까지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학비랑 다 합쳐서 뭐 5만 불 이상은 되는데 생활비도 들어갈 거니까 가계 타격이 크지요.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 아버지 얘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면 아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작년에 70% 수준도 안 됩니다. 여기에 먹거리와 생필품까지 고삐 풀린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더 빠듯한 상황.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대일 때만 해도 고점 아니겠냐는 전문가 말만 믿고 참으며 꺾이길 기다렸는데 이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에 한 번씩 학비를 보내고 있는데 떨어지겠지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 돼서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하와이로 허니문을 꿈꿨던 예비 부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 달 동안 브레이크 없이 환율이 치솟자 신혼여행 예산도 예상 밖으로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그때는 뭐 1,200원 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환율 같은 거는 뭐 저희 개인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네요. 문제는 아직 정점이 아니란 겁니다. 많을 경우 1,44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 올 연말까지는 환율 쇼크가 이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반면 미국은 해외여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같은 1달러로 해외에서 훨씬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은 지갑 열기가 무섭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미국 현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 국제공항의 유럽 항공사 카운터 앞. 큼지막한 가방을 든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미국의 1달러 지폐입니다. 최근 이 달러를 사려면 더 많은 돈이 드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롱 달러, 이른바 강달러 시대라는 말이 미국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반복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국 6개 통화와 비교해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에는 1유로 가치가 1달러에도 못 미쳐 이른바 페리티도 20여 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I'm happy that the dollar is stronger so that it will make things there that we want to buy a little bit cheaper for us. Restaurants and any shopping that we do there will save money. The spending and to provide a better economic impact for the countries we visit abroad. So we're delighted with it. 헐값에 나온 부동산 쇼핑에도 나섰습니다. Now it's parity. It's the same. So yes, it makes difference, and a lot of Americans, I understand, are purchasing homes in Europe now because that it's a real bargain. 반면 미국을 찾은 해외 여행객들은 껑충 뛰어오른 교통비부터 강달러를 체감합니다. 워싱턴 시내에서 50km 정도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까지 택시를 타봤습니다. 팁을 뺀 비용만 56달러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환율을 반영한 원화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우리 돈 8만 원, 1년 전에는 6만 원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달러 가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연결식이 오늘에야 엄수됐습니다. 시신 없이 진행된 연결식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 이대준 주무관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무궁화 10호에 영정사진이 도착하자 동료들이 거수경례를 합니다. 조타실과 갑판 등을 둘러본 뒤 배를 떠나는 순간
백고동 소리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우갑니다. 2년 만에 엄수된 연결식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선 초등학생 딸. 고사리 손으로 한 송이 국화꽃을 올리며 눈물을 삼킵니다. 동료들도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합니다. 어업 주권 수호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여 당신의 명예로운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국민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대통령과 장관, 정치인이 이 나라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심하게 좀 질타하면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곧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가 없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검찰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소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해찬 전 대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네, 서로를 향해서 카르텔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 카르텔을 형성한 건 운동권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저는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비판이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 전 대표가 어제 낸 회고록에서 카르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 대표를 똘똘 뭉쳐서 공격을 했는데 한 장관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좀 봤더니 검찰, 강남 3구, 스카이대학 이런 출신이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런데 한 장관이 거기에 전형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더군요. 네, 대통령 일가 수사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전 대표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 장관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이성윤 검사 등에게 물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한 장관에게 과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서도 이런 정도로 이 정부에서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대로 통과한 경우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잠깐만. 과거... 집권 당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야당도, 그렇다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는 한 장관의 발언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국회도 시끌시끌했어요. 네, 미국 뉴욕에서 이 카메라에 찍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죠.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믿기지 않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송이님, 이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답변하시 참 곤란하실 겁니다. 들어가시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네, 야당은 그 비속어의 대상이 미국 의회라고 여기는 것 같죠? 네, 그래서요, 미국에 사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라도 나서서 빨리 즉각적인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이들이라고 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빨리 이거를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차라리. 제가 사과를 해요? 총리로서 대통령께 사과 권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총리 본인께서 책임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 보면 그 비속어의 대상이 한국 국회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야당이 더 화를 낼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발언이 부적절했죠. 네, 그 비속어뿐 아니라요. 이 한미 정상 간의 48초 짧은 환담도 논란이 됐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그 대목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48초라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확실한 시간인가요?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저 총리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럼 총리님. 순방 논란 불똥이 튄 국회, 정부 여당이 수습하느라 애를 먹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피해자 전주환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신당역 내부 CCTV가 공개됐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그야말로 망설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 샛노란 점퍼를 입고 하얀 가방을 메고 나타난 남성 전주환입니다. 일회용 샤워 모자를 쓰고 장갑도 꼈습니다. 시선을 여자 화장실 쪽으로 고정한 채 조심스레 걸어가는 전주환. 잠시 멈춰 안쪽을 확인하는 듯하더니 곧장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시각이 오후 8시 57분. 그리고 9분 뒤인 9시 6분에 경찰에 붙들려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시민들이 화장실 앞에 모여 있고 한 명은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전주환이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했을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검찰에 송치될 때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한 전주환.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영상에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갖추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구금하는 등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중 법정 구속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며 전주환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측이 피해자를 추모한다며 분향소를 세웠는데 위패에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건물 1층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직원들은 숨진 영무원을 추모하며 헌화를 합니다. 그런데 분향재단 가운데 위패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본사와 사업소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위패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이 공사 내부 커뮤니티에 실명 기재를 문제 삼았고 유족 측이 항의하면서 하루 만에 위패를 치운 겁니다.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 측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공사 측은 보통 위패에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 실명을 기재해 제작했다며 신중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피해자 그 분향소에서도 그 피해자분의 이름까지 다 노출이 되면서 내부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보안이 좀 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안에 대한 허술함과 또 기관의 대처의 안이한 대처가 정말 안 좋게 보였다. 피해자 보호에도 무감각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비슷한 스토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온 30대 남성이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2달간 보낸 문자 메시지만 무려 300건 가까이 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SUV 차량에서 내려 어디론가 달려가는 30대 남성.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집으로 찾아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된 32살 이모 씨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켜주세요. 왜 찾아가셨어요? 비켜주세요. 체포 당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2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등 4개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별 통보 뒤 2달 동안 피해자에게 300회 가까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피해자는 166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면 경고, 접근과 연락 금지, 한 달간 구금 등 스토킹 처벌법상 가능한 잠정 조치를 모두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잠정 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신청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스토킹 피해 사례가 매일 같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해가 될까 신고도 엄두를 못 내고 수사기관까지 찾아갔는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스토킹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30대 이모 씨는 5년 전 같은 직장을 다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속 협박식으로 문자하고 나 죽겠다. 아니면 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이 스토킹범은 사내 전산망에 있는 이 씨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부모님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장에서 부모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만나게달라. 수사기관에 손을 내밀었지만 남녀 간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대응에 다시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스토킹을 한다, 뭐 죽이겠다고 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지금 차도 안 빼고 있다 얘기하니까 뭐 싸우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그런 거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죠. 기혼자도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50대 B 씨는 정치인 팬클럽에서 알게 된 남성 탓에 퇴근길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 퇴근할 때 있는지 없는지만 주의 살펴보고 예전 같았으면은 바로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납치될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없으면 바로 뛰어서 버스 타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급기야 직장까지 찾아왔지만 가정과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갈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었으니까 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전화 왜 안 받냐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면 난리 뒤집어지죠. 말 못하죠. 집에 찾아올까 봐. 신당역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같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추모객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 집 주소, 연락처까지 다 아는데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근데 같은 동네를 사는 사람이어서 그쪽으로 아예 지나다니지 못했던 적도 있고. 올해 상반기 스토킹 112 신고는 하루 평균 78.8건. 문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검찰과 경찰은 오늘에야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죽진 않을 수 있잖아요. 다치지 않을 수 있고. 굳이 신상 공개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반경 어디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린다든지 그런 걸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기 주위에 있을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요. 성인용 콘텐츠에 세금으로 광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공익 광고를 일본, 스페인 등 해외 성인 채널에도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실태를 정부 기관은 잘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들은 일을 잘했다고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다려주는 보호운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열혈 팬심이 뭐 죄냐? 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홍보를 위해 만든 이 공익 광고들이 나온 곳은 일본 성인물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오붓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부부의 삶에 처형 줄리아가 들어옵니다. 스페인 성인 방송, 태국 마사지 등 해외 채널에도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최근 5년간 총 13억 9,900만 원을 투입해 151만여 개 유튜브 채널에 공익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중 성인 방송 채널이나 외국 채널 등에 송출된 건은 20만 6천여 개에 이릅니다. 공익 광고를 내보낼 때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정적인 해외 유튜브 채널에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나라 공익 광고가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외 채널을 볼 수도 있고 국내 채널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신 채널 중에 해외 채널이 있는 것뿐이지. 공익광고 제작을 이유로 담당 직원들은 사내 포상과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유튜브엔 별의별 콘텐츠들이 많죠.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무용담을 늘어놓는 채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 모방 범죄가 우려돼 경찰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유튜버.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출소했다며 감옥 생활을 자랑합니다. 술까지 마시며 욕설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지난달 26일 올린 이 영상은 조회수 37만 회를 넘겼고 댓글도 3,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은 형님 출소 축하드립니다. 부산의 길거리가 다시 밝아지겠다. 빨리 돌아와 주셔서 고맙다 등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구체적인 소속까지 밝히며 과거 행동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조직폭력배 살인보다 떨어졌으면 뭐 움직여야 되는데 야, 그 폭이 뭐야?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거 아니야? 범죄 행위를 미화하고 모방 범죄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이른바 조폭 유튜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혹시 미제 사건에 단서가 있는지, 공소시효 등은 남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 범죄 우려나 불쾌한 내용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범죄 행위 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에 대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타살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40대 어머니와 고등학생 딸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어머니는 흉기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딸은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발견했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습니다. 시간 오지 뭐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손을 땡기고 없는 모르고.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진 겁니다. 숨진 고등학생 딸의 휴대전화도 빌라 건물 밖에서 사건 며칠 뒤 발견됐습니다. 또 모녀와 아들에게서 같은 성분의 약물도 검출됐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 연식범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도 타살 의심 정황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명인데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처음 목격한 10대 아들은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범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급히 달아납니다. 떠난 자리에는 고양이 사체가 노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범인은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살 피해자는 지난 2019년에도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적이 있고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벽에 쓰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깝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다수를 겨냥해 공포감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는 잘 안 잡힌다. 그리고 뭐 잡혀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도 고양이 학대범 28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 양식장에 가둔 뒤 학대하거나 죽여 사체를 훼손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또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와 재산 은닉자를 집중 추적했는데 징수한 세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차 트렁크를 개조한 금고에서 골드바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현관에서 여성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집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걸 확인하고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 안방문을 따고 들어가자 집에 없다던 A씨가 숨어있던 이불에서 나와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선생님 계시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이 난리 경찰관 좀 불러놓고 말이야. 집안을 뒤지자 서랍에선 5만 원권이 뭉텅이로 나오고 평범한 약봉지 안에선 만원권이 가득 든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차. 트렁크를 열자 자물쇠를 채운 철제 상자가 보입니다. 개조한 개인 금고인데 열자 현금과 금괴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 베란다 금고에서 나온 외화 등을 합쳐 숨겨놓은 돈은 13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살며 호화 생활하던 B씨. 집에서 발견된 개인 금고만 2개, 천으로 덮어 숨겨놓은 금고에선 5만 원권이 5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찾은 돈만 14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자 527명을 추적해 올 상반기 찾아낸 은닉 재산만 1조 2,552억 원. 하지만 타인 명의로 옮기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숨기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추적이 쉽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올해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일이 거의 100건이나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적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통이 시작된 임신부가 급하게 구급차에 탔습니다. 20km 떨어진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결국 4차선 도로 갓길에 구급차를 세우고 출산했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이라 가지고 근처에 인근 가까운 응급실이 없는 상태였고 그 원래 다니던 병원 자체도 현장에서 한 28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었고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구급차에 오르자 바로 출산이 시작됩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확진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결국 구급차 안에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급차 출산 사례는 9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산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경우는 17건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산부인과도 줄어들면서 전국 시군구 4곳 중 1곳은 아예 출산시설이 없습니다. 결국 출산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합니다. 출산에 임박했을 때 병원이 가까운 곳에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산부인과는 전공의 지원자도 적어 4년 연속 미달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죠.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중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짧겠지만 수도권은 돌풍과 벼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영서와 충청에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다만 서해안과 중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비가 내리는 수도권은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22도에 그치겠고 대전은 24도,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선선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출국 전부터 옥신각신했죠. 한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발표가 불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미 정상 만남도 양자 회담으로 합의됐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48초 환담이 됐죠.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그래서 더 신중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양국 국민들 마음이 더 멀어질까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개운치 않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